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직업상담사 강의를 하고 있는 환멘토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22년도 3회 직업상담사 필기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3회차는 CBT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즉,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방식이죠. 과거 종이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굉장히 좀 낯설은 수험생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 시험에 대한 내용과 또 CBT 시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험 난이도, 그리고 실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좀 복원한 문제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우리가 CBT에 대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총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시험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좀 설문을 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보통 대부분 좀 어려웠다라는 게 대표적인 견해였어요. 그래서 한 줄 평을 좀 해보면 직업상담학 심리학에서 신유형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뒤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수험생들이 각기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출문제 데이터를 가지고 유사 유형의 문제를 좀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자격증 시험에 대한 좀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기출문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봤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다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시험이 쉬워서 쉬웠다라기보다 내가 봤기 때문에, 즉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유사 유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개념에 맞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어떤 개념에 다른 것은 또는 틀린 것은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선택지의 순서가 바뀐다든지 선택지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출문제는 아니야, 이러면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행히도 노동법규는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노동법규는 문제를 꼬아내거나 헷갈리는 선택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직설적인 문제들이 좀 나왔다는 게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출제 비중이 약 80% 이상 높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수험생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이 시험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많이 만들었지만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CBT 시험에 대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요. CBT 시험 일자와 시간을 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맞습니다. 각자 수험생마다 원하는 시험장, 그리고 날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관연도 기출 플러스 유사 유형 문제. 앞에서 제가 유사 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물어봤다면 또 다른 수험생에도 어떤 개념을 물어봤는데, 자, 요게 컨닝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앞에서 문제에 뭐 맞는 것이 틀린 것으로 바뀐다든지 선택지의 순서가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출제가 돼요. 랜덤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자별 각기 상이한 문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가 더 어려울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수험자마다 모두 다른 문제가 랜덤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수험생한테는 유독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함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언제든 나한테도 어려운 문제만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듀윌 기출문제 학습 더하기 기본 이론을 좀 탄탄하게 공부해야 하지만 CBT 모의고사로 우리가 또 대비를 하고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시험 당일날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당연히 지참해야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종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도구는 한 가지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무엇이든.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허용하는 공학용 계산기를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다이소 가면 볼 수 있는 2,000원짜리 싼 계산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꿀팁을 보면 노동시장론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독관한테 요청을 하면 연습 종이, 그러니까 종이를 하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종이는 반드시 나가실 때 반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전에 CBT 모의고사를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요. 어디요? 에듀윌 홈페이지입니다.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CBT 시험과 똑같은 상황에서 CBT 모의고사로 한번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가신다면 훨씬 시험 적응력이 높아지겠죠. 자, 세 번째, 답안 제출 후 합격, 불합격이 바로 판명이 납니다. 물론 임시 합격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합격이에요. 과목별 점수 평균과 함께 확인이 가능하고요. 정식 합격 발표는, 합격자 발표는 8월 10일 날 합니다. 8월 10일 날 하는데 여기서 합격하신 분들은 별다른 사항이 아니시면 여기서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큐넷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합격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저희가 복원해서 만든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색깔이 아닌 것은, 자, 답은 1번 갈색이 됩니다. 갈색이 아니고 녹색이라든지 청색이라든지 흑색은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개 모자 기법의 색상을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흰색은 객관적인 사고예요. 그죠? 그래서 흰객,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고요. 빨강은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빨직, 그죠? 검정은 비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검정비. 그 다음에 노랑은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랑긍. 그 다음에 초록은 새로운 생각을 말합니다. 초록새. 그 다음에 파랑은 사회자. 그래서 파랑사 또는 지휘자라고 해서 파랑지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좀 암기 팁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의 문제 유형 중에는 이 기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법은요,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담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가진 모자를 써가면서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을 돕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내담자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기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의 답은 한정된 오류 정정하기가 되겠습니다.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나 반성회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는 이 내담자 행동 정보 이해 기법에 속해요. 자, 요건 한정된 오류가 아니라 전이된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답안 보시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로 나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의 오류, 한계 오류,
논리적 오류,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앞에 1번 한정된 오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업정보 처리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직업정보 처리 과정은 수집, 분석, 가공, 제공, 평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원래는 전체적인 과정은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인데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예를 들면 축적을 숨긴다든지 체계화를 숨긴다든지 해서 뭐 5개로도 나올 수 있고 6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따서 앞에 수분, 가, 체제, 축평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4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중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최저임금제 도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제 도입의 목적은 무엇과 같다? 최저임금제의 장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최저임금, 아무래도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력이 증대가 되겠죠. 그죠? 돈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최소 생계비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들이 임금 가지고 근로자 임금을 삭감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들을 그리고 산업의 고도화를 만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고용의학당은 다르겠죠. 그래서 답이 고용의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제는 시장임금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규제임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규제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금이 오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용을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채용의 확대가 아니라 채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범 답안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최저임금은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서 실업자, 즉 잉여인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생산성이 낮은 미숙련 공이나 그리고 청소년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된 문제들을 복원해서 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CBT 시험으로 바뀌었지만 생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본 개념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한번 치러보신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듀윌에서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